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날인 오늘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들은 시장의 방향성 자체보다는요, 연말 자금 시장의 압력과 자산 간의 구조적 순환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신호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마치 시장이 저희에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두 개의 얼굴이요? 네, 한쪽 얼굴은 아직 괜찮다고 웃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한편에서는 실질 임금 상승처럼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술적 지표도 강세를 외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신호가 켜지고 있고 또 자본이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떠나서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대한 흐름도 감지되고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시장의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 상반된 신호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읽어야 할지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밝은 얼굴부터 살펴볼까요? 거시경제 배경을 보면 소비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증거가 뚜렷합니다. 첫 번째 차트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게 평균 시간당 임금 AHE의 6년 누적 성장률입니다. 보니까 약 30% 정도 성장했네요.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26%를 기록했고요. 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이 올라도 실제로는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느꼈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 추세가 역전돼서 이제는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결국 사람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으니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음에도 소비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힘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강력한 소비가 경제 전체의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소비재 관련 섹터가 예상보다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앞으로 노동시장이 좀 냉각되면서 이 격차가 다시 좁혀질 가능성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군요.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안드레아스 스테노가 만든 미국 경제 체제 모델인데 인플레이션, 성장, 유동성 이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 모델이 현재 상황의 묘묘함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확률은 0%로 떨어졌습니다. 0%요? 네, 명백한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죠. 반면에 경제 성장 확률은 한 0.3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대감은 여전히 약하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유동성 확률이 0.7 이상으로 아주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성장은 주춤하는데 시장에 돈을 계속 풍부하다. 이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중앙은행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의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공급을 늘려서라기보다는 이전에 풀렸던 막대한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단기 금융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장이 둔화되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더 강하게 돈줄을 조기보다는 경기 방어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성장도 약하니 섣불리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어렵다라는 중앙은행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구조적으로 채권 같은 장기 듀레이션 자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줄고 향후 경기가 더 둔화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델에서 성장 확률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점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시점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비중을 옮길 것을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돈의 큰 흐름, 즉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야기의 다른 한쪽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충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크 그로맨이 제시한 자본 순환 지표에 보면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는 거대한 체제 전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체제 전환이요. 네, 이 지표가 최근 최대치인 12점 만점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수준에 도달했던 건 1930년 대공황 직전, 1972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직후, 그리고 2002년 닷컴 버블 붕괴 직후 같은 중대한 변곡점들이었습니다. 와, 1930년, 72년, 2002년이라니 정말 역사적인 격변기들이었네요. 그렇죠. 이 지표가 최고치에 달았다는 건 모든 주요 주가지수와 통화가치가 금에 비해서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이 더 이상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가치 저장을 위해 가장 원초적인 돈인 금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해석에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으로 자본이 대규모로 이동한다는 게 정말 체제 전환의 신호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단순히 경기 방어 차원을 넘어서 구조적인 해지 수단으로서 진지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 가설이 틀렸다는 신호도 명확하겠군요. 네, 명확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금 가격 대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세 반전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가설은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이런 자본의 이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차트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를 금 가격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금융공학의 끝판왕과 가장 원시적인 화폐의 대결이라니 여기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비율이 바로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정점과 순수한 화폐적 가치 저장 수단 사이의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본적으로 저비용 레버리지를 통해 성장해온 모델이거든요. 보험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환경은 바로 그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부채 비용이 높아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명목 자산보다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차트를 보니까 실제로 이 비율이 2023년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했네요. 단연간 지켜온 지지선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 듀레이션 가치주에서 실물 자산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150선 아래로 뚜렷하게 하락한다면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주식을 팔고 금을 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센티멘트 트레이더의 S&P 500 복합 매수 동력 모델을 보니 최근에 아주 강력한 매수 동력 신호가 발생했다고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매우 어렵고 또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매수 동력 신호라는 건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소수의 대형주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 아주 광범위한 종목들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종의 전면적인 기관 매집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하락장이 끝나고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뢰도가 꽤 높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의 주요 시장 저점에서도 비슷한 강도의 신호가 나타난 뒤에 큰 폭의 반등이 있었죠. 그렇다면 최근의 하락을 구조적인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구조적 위험 신호와 이 기술적 강세 신호가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의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다만 이 신호는 S&P 500 지수가 직전의 주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저점이 깨지면 이 강세 신호는 무효화됩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시스템의 배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 자금 시장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연준의 상설 레포기구 SRF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연말을 거치면서 SRF 사용량이 746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시 레포 운영 규모도 이례적으로 급증했죠. 잠깐만요. 상설 레포기구라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은행들이 극전이 필요할 때 연준에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종의 비상창구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은행 간 시장에서 돈 구하기가 어려울 때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이죠. 그런데 이 상구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민간 자금 시장 내에 그만큼 돈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연준이 양적 긴축, 즉 QT를 진행하면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와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더 우려스러운 지점이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한쪽에선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비상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긴급 수혈하는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 지급 준비금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심각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게 연말의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면요. 이 레포 사용량이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건 구조적 문제라는 게 확인되는 셈이고요. 시장에서는 양적 긴축의 조기 종료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 압력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실물 경제의 기반인 원자재 시장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 지난 10년간 원자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석유, 가스, 산업금속을 막론하고 모든 주요 원자재 부문에서 자산 대비 자본 지출, 즉 KPEX 규모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돈이 IT나 금융 같은 무형 자산으로 쏠리면서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적인 기반을 닦는 데에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미래 공급 부족이 하는 시한폭탄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경기가 둔화되니 문제가 안 드러나지만 나중에 수요가 조금만 회복돼도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는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년간의 저투자가 미래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화된 원자재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력적 배분의 매력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금속 부문의 자본 지출이 의미 있게 반등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신호가 될 겁니다. 특히 원자재 중에서도 구리에 대한 전망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6년에 22년 만에 최대 공급 부족을 예상했고 이게 2030년까지 심화될 거라고 전망했네요. 네,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릴 만큼 실물 경제의 핵심 지표인데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같은 구조적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새로운 대규모 구리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막혀있는 병목 현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핵심 산업금속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부족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장기구리 선물이나 관련 인프라 주식에 대한 노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글로벌 구리 재고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를 추적해보면 그 심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자산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시장 심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USD JPY 환율 차트인데요. 최근 미일 금리 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엔화가 강세를 보여야 하잖아요. 네, USD JPY 환율이 하락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탈동조화 현상은 뭘 의미할까요? 외환 시장이 단순한 금리차 너머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의 막대한 정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조적인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즉, 엔화 약세가 일시적인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포지션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일본의 재정적 취약성이라는 장기적인 테마에 대한 투자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환율을 비교한 건데 차이가 정말 극명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 손실을 기록한 기간에 비트코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대리 투자 수단인 MSTR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47%나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47%요? 네, 이 차트는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되는 환경이 레버리지 전략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막대한 부채를 일으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 이자 비용, 즉 네거티브 캐리에 덫에 빠진 것이죠. 이건 정말 비투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산 가격이 그대로여도 이자 비용 때문에 내 수익률은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어떤 자산을 소유하는가만큼이나 어떻게 소유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높은 비용과 레버리지 위험을 내포한 주식 대리수단보다는 저비용의 현물 ETF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지였음을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의 두 얼굴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명확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질 임금 상승에 기반한 견조한 소비 경제와 기술적인 강세 신호가 아직 괜찮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 시스템 배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명목화폐 시스템을 떠나 실물 자산으로 향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하라는 장기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환적인 강세 신호와 구조적인 취약성 신호가 위태롭게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신호들 중 어느 쪽이 2026년 1분기 시장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발표될 기업들의 이익 가이던스와 연준의 정책 신호를 통해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